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 디딤돌이라든지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는요,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습니다. 자, 한국은행 피벗,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들은 요지부동일 거고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은에서도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선반영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담대라든지 갭 투자 관련 전세 대출 규제의 강화가 대기 수요를 더 많아지게 했다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는요, 집을 못 사는 것이지 안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급부에서는 집값이 40% 더 내려야 된다, 50% 더 내려야 된다. 제 댓글 중에 한 분은 영끌하는 사람들이 이제 40% 내려서 죽어야 된다, 이런 댓글을, 끔찍한 댓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많으나 이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기 수요가 많고 이것들이 나중에 계속 누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게 집값이 터질 때 되게 부작용으로 가격들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반영이 되었다의 포인트보다 대기 수요가 많아졌다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을 막고 대기 수요를 누적시키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미래를 본 사람들은 지금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로 대기 수요가 많아진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 대출이 막히니까 결국은 다른 방식의 대출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계대출 풍선 효과를 막아라, 금융당국 제2금융권 긴급 소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만 따로 불러가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또 한 번 더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1금융권의 문턱을 막아버리니까는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업권에서는 지난 8월에 그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3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10월에서는 그 폭이 4천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아마 DSR이라는 부분들이 현재는 50%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2금융권에서는요, 요거 자체를 1금융권하고 동일하게 40%로 낮춰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풍선 효과를 막아라.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상호금융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상담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이제 상담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러 갔습니다. 좋은 물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 대출을 확인을 먼저 해보라고 하고 우리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이 된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걸 준비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집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은행을 가고 거기에서 했는데 한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대요. 도저히 이게 돈이 안 나와서 결국은 자기 지인한테 빌렸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요, 개인 간의 거래, 사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1금융권에 살 수 있는 거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금융 비용을 들여서
사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사거든요. 살 사람은 사고요. 그리고 누적된 수요는 나중에 터지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명분으로, 그리고 집값이 B컷을 하면은 크게 오를 걸 염려해서 찬찬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을 쪼여가지고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요, 거래는 폭증하겠죠. 근데 결국은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물론 저도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 맞고 금리를 인하했지만은 이제 그 미국은 B컷을 했지만 우리는 B컷을 안 하고 베이비컷을 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세 정책 대출도 DSR 규제에 적용되냐, 금융당국 산출 정교화를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요 또 축소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LTV가 있죠. LTV라는 거는 담보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냐를 정하는 거예요. 10억짜리가 있으면 70%면요 7억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DTI 소득까지 포함이 되면요 요게 이제 한 뭐 6억 5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DSR까지 적용이 되면 한 6억 2천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되면 이제 5억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DSR이 적용이 되는 게 대부분의 대출인데, 적용이 되지 않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은요 DSR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적금의 담보대출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DSR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급하게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DSR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요 DSR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SR이 적용되면요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다가 세입자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론도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요 대출 부분들이 얼마 전에 대출 금리를 8월 달인가 0.4포인트 인상을 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왜 적용이 되면은 또 무주택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DSR 적용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요 집단 대출을 하죠. 계약금이 있으면은 그 계약금을 치르고 10%를 치르고 중간에 한 60%의 중도금을 집단 대출을 합니다. 분양을 받을 때 이 집단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신축 갈아타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도 DSR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요지가 뭐냐면요, 전세자금 대출 이거 하면은 대출을 규제하면은 세입자들 불편합니다. 정책 모기지로 무주택자들 불편합니다. 집단 대출 이것도 DSR 적용시키면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으로 신축 갈아타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른다는 명분 때문에 이 부채라는 근거를 대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모는요 확실히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율 자체는요 지금 증가율 자체는 되게 낮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봐서는 뭐 지금 2천억이 도달했다, 2천조가 도달했다 이러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요 그 이상도 나중에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걸 명분으로 지금의 대출들을 진짜 실제로 필요한 사람까지도 막을 수 있는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로 집값의 반영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요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더 문제되는 게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정책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의 규제도 엄격해지려는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일까요? 이게 강제로 누르는 방향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강제로 누르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부작용은요,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급등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급등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상황상 또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요, 현재 대출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은 시기가 언제냐면 연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도 대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당국에서,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대출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요 상담사들이 상담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대출 상담사가 상품 못 팔고 있습니다.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안 팔라고 강제적으로 억압하진 않았지만은 약간의 협박은 했죠. 그러니까 은행이 자진해서 이렇게 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 운영이 하나은행 외에는 다른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은행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담사 찾는 거에 되게 애먹습니다. 그러면은 뭐 창구로 가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대출이 상품이요, 판매가 되고 실행이 되기 이전에 대부분 그걸 판매하는 80%의 사람들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못 팔고 있다는 거는 대출이 일단은 중간에서 또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말마다 대출 잔액 소진과 영업 실적 달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연말이면요, 거의 1년의 마무리 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실적들을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요, 은행 입장에서는요, 연말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시기거든요. 실적이 달성된 데는요, 그냥 내년으로 미룹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사가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파는 것조차도 조금 막혀 있고, 연말의 이슈인 영업 실적이 달성되는 부분으로 특별히 이 대출 상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은행들, 1금융권이라든지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반응이 오진 않지만요, 연말에는요, 이제 총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총량이 차면요, 이제는 대출을 중지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이거는 11월, 12월 돼봐야 알겠지만요, 이 총량 관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까 말했던 영업 실적들, 이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은, 그 실적이 달성되면요, 이제 굳이 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룹니다. 이 내년으로 미룬다가 좀 포인트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내년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의 상황은,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금리가 내려갔지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요, 가상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력업체한테 제가 경락대출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경락대출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5.7%예요. 비싸죠. 와, 이거 좀 과하다 할 정도로 5.7%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금융권이 거의 최저 스타트가 4.5%, 4% 이때 스타트가 오고 할인이 지금 없거든요. 그거 대비하면 경락대출 되게 높게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가 거의 4.5%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영업 실적이 낮기 때문에 대출의 영업 실적을 달성을 못한 은행이 있다면요, 굳이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쟁력 있게 가상금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금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출 규제를 더 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는요, 시장이 아주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한 이유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수상한 분위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렸다고 좋아했더니 아파트의 수상한 분위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지만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 이게 이 금리 내렸다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금리 인하 실기론 난무하자 더 내렸으면 다들 집 살 분위기였다. 라고 얘기는 이게 무슨 말? 실기론이라는 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고 작게 내렸다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론이라는 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진작 낮췄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 주장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이창용 총재는요. 빅컷을 했다면 집 산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년 뒤를 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저보다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수에 대한 부분과 집값의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좋은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창용 총재가 그때도 한은의 총재인 만큼 이 대출이라든지 금리로 거래량들을 조금 죽일 수 있는 방향성들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있어야 집을 처음 사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이 하급지 그다음 지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은 당분간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집 살 때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가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립니다. 금리가 2005년도 10월 달에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까지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 인상기니까 금리 인상이면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 맞네. 예,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했고 요 빨간색은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지방입니다. 자, 둘 다 금리 인상기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2차 금리 인상기가 갑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2010년부터 12년까지 금리가 인상했는데 지방은 상승을 하고요. 수도권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떨어진 거 아닌데 그런데 두 개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집값이 2017년도에 집값이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둔화가 되는데 이 둔화되는 시점이 상승기가 있었고 상승하는 시점도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집값이 무조건적으로 금리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변수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상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통화량입니다. 원화 통화, 이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이 속도를 늦추고 빠르게 하는 게 금리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요 조금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랐었잖아요. 금리가.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떨어뜨리지 않지만은 피벗이 일어났잖아요. 그 피벗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겁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의 영향이 조금 있었고 가격에 그리고 하락 지금 이제 피벗이 된다는 건요 많이 오른 만큼 그 영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갔던 영향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반응은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리는 아직 가상금리 때문에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향이 상수는 아니고 변수인데 지금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피벗이 되었고 이 시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인하의 속도에 집값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대출의 규제가 시장의 심리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심리가 조금은 막혀 있어요. 사고 싶은데 못 사요.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십시오. 이 대출이 막힌 시점이나 심리가 막힌 시점을 이용해서 지금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해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대출 잔금을 치르는 시점들을 맞춘다면요, 대출을 지금 받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심리가 안 좋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거래량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오름 양상이 있다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람들이 꺼려할 때, 그리고 매물이 조금은 쌓이는 양상들이 있을 때, 이때 대출을 찾아서 이제 막 찾아야 됩니다. 찾는데도 알려드릴게요. 찾아서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내년에 치러야 됩니다. 왜 내년에 치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은행들은 이제 실적이 완성이 되면요, 내년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이 넘기면은 대출이 지금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대출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가상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달에 집을 사서 대출에 대한 잔금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잔금 때 실행이 되니까 그 계약 실행일이 잔금일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집을 산다고 하면은 지금 조금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저는 틈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대출 다 막혀 있는데 어디를 사란 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틈을 타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출을 받는데 이 잔금을 치룰 때가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 시점들이 우리가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잖아요. 그때가 내년이 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틈새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를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주담대 거치 기간이 폐지 안 난 은행이 KB,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제일은행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대출을 안 막은 은행은요, 하나은행이랑 제일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를 안 막은 은행은 어디냐? 하나랑 제일은행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에 대한 제한들을 막지 않는 은행, 농협, 우리, 기업, 하나, 제일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혹시나 내년 초에 잔금을 치를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은행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런 은행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집을 산다고 하면 아마도 쌀 때 좋은 물건을 경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기회가 된다 이유는 투자는요, 비난의 화살이 클 때가 박앤세일 기간이고 이 박앤세일 기간은 백화점하고 달리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사는 시기입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박앤세일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이거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연장된 기간들, 할인 기간들을 조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한 개를 드리면요,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또 부산 출장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전략들을 제가 짤 수 있는 출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 목금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기회를 보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를 보고 싶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